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공동체가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낙성식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적 쇄신을 스스로 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광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광장에 안식이 돼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학사인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모든 민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깊은 감명을 받고 다 서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자기네가 지금 이 함께 모인 그때가 초막절 절기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집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텐트 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북 성방 안에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마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집에 가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대각성 부흥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심해요. 결심 한 5가지 정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예배하자. 두 번째는 절대 율법이 금하는 악행을 하지 말자. 세 번째는 안식일, 또 11조, 또 헌물 이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자. 네 번째,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5번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자.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자. 이 5가지 귀한 결단을 민족들이 기도 후에, 부흥 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국가적 개혁인데요. 세상 말로 하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구조조정, 그 혁신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번영이었어요. 이유가 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됐다 그 당시 유대민족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꺼려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이제 수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수가 너무 작았어요. 그 수도가 국민에게 외면당하면 국세가 확장될 수 없겠죠. 미래 번영을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어떻게 개혁했다고요? 원칙을 정했어요. 보니까 일단 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기로 이제 거주 이민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결정한 게 뭐예요? 모든 지도자들은 정말 이센셜한 그 지방 지도자들을 빼놓고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할 거 없이 또 총독 섬기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이사 와서 산다. 첫 번째, 지도자들이 모범으로 이주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을 테니까 제비 뽑기로 했어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인구를 무조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도록 그렇게 결정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발런티어들을 모집했어요. 스스로 나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을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이런 족속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내가 일조 담당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거처 옮기겠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거주 이전을 결정한 사람들을 권면하도록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그냥 살던 고향 버리고 성읍 버리고 수도로 와 살아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티 오브 온에 주로 많이 산다면 지금 온타리오 프리미어가 결정해가지고 토론토시가 아무래도 좀 사람이 더 많이 다운타운에 있어야 되니까 본시에 있는 사람 10분의 1 딱 투첨해가지고 무조건 토론토 다운타운에 옮겨 심는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사실 인기 없는 정책이죠. 굉장히 힘든 정책이에요. 그렇지만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또 이스라엘 국가, 신정 국가로서의 그 미래가 달려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막 정말 혁신, 정치적 혁신, 국가적 혁신을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습관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습관 11번째 뭐예요? 창조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혁신이라는 단어 한자 기억하세요? 혁신, 무슨 혁자죠? 가죽 혁자, 신은요 새로운 신자 써요. 혁신.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게 혁신이에요. 혁신. 가죽을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러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편안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가죽을 그냥 과감하게 벗겨버리고 새로운 가죽을, 옷을 덧입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공동체, 미래가 있는 공동체, 계속 성장하는 공동체, 계속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주하지 않아요. 안주는 반드시 퇴보의 길이기 때문에 편안할 때 다시 미래를 향해서 다시 계획하고 다시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듭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가운데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세상의 기업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업. 두 번째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빨리 따라 흉내내는 기업.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공동체를 볼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계속해서 변해 나가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계속 많은 그 열매를 창출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런 공동체를 재빠르게 모방해서 비슷하게나마 변화를 감당해내는 그런 기업이 있고, 쇠퇴하는 그런 공동체들은 남이 변화 다 하고 지금 이미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기업들도요,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혹은 창조적 혁신을 두려웠기 때문에, 꺼렸기 때문에 그냥 쇠퇴한 그런 예가 부지 기수입니다. 올해 2012년 1월 18일에 드디어 코닥 회사가 뱅크럽시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근 131년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세계적으로요, 엄청난 유익을 미국에 가져다 준 기업인데 정말 종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들 자산이 한 51억 불 재산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 지난 수년 동안 빚진 그 빚이 자기네 자산의 그 한계를 넘어서 68억 불을 빚졌대요. 그래서 결국 올해 1월 18일에
이제 뱅크럽시, 저 파산 보호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그 찬란하던 코닥 회사의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닥 회사는요, 조지 이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최초로 이제 카메라 필름을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일어나기 시작한 회사예요. 그리고 수년 후에는 $1짜리 카메라를 또 개발해서 코닥 카메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과거의 그 기억들을 머릿속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막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창조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그 일을 만들어낸 게 조지 이스트맨이에요. 그래갖고 근 1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닥 필름, 코닥 그 카메라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20세기에 만들어낸 창작물 가운데 정말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거대한 회사, 1980년도에는 고용한 수가 14만 8천 명이었더라고요. 14만 8천이면 글쎄 오샤와 정도 되는 도시, 오샤와도 18만 안 되고 14만 안 될걸요. 엄청난 그 고용인을 가질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 근 한 10년 만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코닥 필름 사신 적 있으세요? 요즘 필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필름 마지막으로 산 게 여러분 몇 년 전 같아요? 제 생각에 최소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왜? 다 디지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코닥도 디지털로 바뀐지 알았어요.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캐논이랑 등등이 다 뭐 디지털로 막 변하고 있을 때 코닥도 깨닫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인사이드, 지금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보면 더 과감하게 개혁했었어야 된다. 더 빠르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걸 빨리 정리해버리고 포기할 것을 깨끗하게 빨리 포기해버리고 구조 조정하고 줄일 거 줄이고 없앨 거 없애고 과거의 북이 영어 자기네가 100여 년 동안 이 플라스틱 필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혁신적인 자기 가족을 베끼는 자기 살을 다시 찢고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아픔, 죽음과 부활의 아픔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뭐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 몸부림쳐왔지만 제가 코닥 여기 라체스터 중심으로 된 회사 아닙니까? 라체스터라는 시리가 거의 코닥 회사가 지은 그런 시리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3, 4년 전에 라체스터 갔다가 그 조지 이스트맨이 살고 있었던 그 저택, 조지 이스트맨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78세인가요? 3세인가? 또 자살했어요. 총 쏴가지고 자기 입에 총구 넣고 쏴가지고 죽은 정말 이상한 성격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는 그 저택에 이렇게 가서 지금 박물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라체스터 여행 가시면 좋은 그런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인데요.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 코닥 그 회사의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박물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다 은행에 회사가 이제 넘어가 버리고만 지금도 아직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자산은 완전히 이제 다른 은행에 예속돼서 지금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요즘 뉴스 들으면 계속 또 나오는 나라 있죠. 유럽에.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세계 경제까지 막 출렁이하고 지금 모든 세계가 경제 위기로 다시 한번 막 몸살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누구죠?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리스. 17일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유로존 탈퇴를 이제 그리스가 결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로존의 어떤 경제 신용도가 왕창 떨어지게 될 것이고 뭐 엄청난 또 연쇄 보도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전망 때문에 지금 17일 그리스 총선을 모든 세계가 지금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창조적 혁신을 누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적절한 때 창조적 그 개혁, 혁신의 값을 치렀어야 되는데 치르지 않고 그냥 방만한 경제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는 원래 1차 산업, 2차 산업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 관광업으로 주로 많이 먹고 사는 작은 나라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관광업을 주로 이제 해운업 통해서 하는데, 해운업은 하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배는 다 한국이나 요새는 중국 등등 다른 나라에 다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1, 2차 산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관광 수비로 먹고 사는데, 점점 아이도 낳지 않았고 고령화 인구 되기 시작하고 정부는 잘못돼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무원들 연금만 다른 국민과는 상대도 안 되게 높은 연금 막 주고, 예를 들면 20불 내고 이를테면 100불 다 하는 이상한 그런 연금 제도 속에서 공무원들만 그냥 부를 계속 누리고 있고요. 국민들은 점점 좀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너무 심해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은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일단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지키면서 패한 거예요. 결국 부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 작년 계속 유럽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갚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자기 부도 맞고 지금 4천억 유로가 부도가 모자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일하는 그 노동 인구수가 500만이에요. 4천억 유로는 노동 인구 한 사람당 26만 불씩 빚진 거예요. 나라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쪽 길로 가는데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창조적 혁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권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부도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지난주 이렇게 뉴스 난 거 보니까 막 정치인들이 그냥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막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치고, 네가 나라를 망칠 거냐 하면서 막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던데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안주를 거부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를 놓치지 않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이고, 우리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사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당장 힘들기 때문에, 당장 아프기 때문에, 아니 과거에 해오던 것이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그냥 안주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이클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교회도요, 보통 한 7가지 주기를 이렇게 돌아간다. 데니얼 스미스라는 사람, 메리 셀런이라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교회도 그렇대요. 잉태기가 있고,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잉태기가 있고, 잉태한다면 출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창조적 형성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면 뭐예요? 안정기가 있고, 안정기 다음에는 방어적 보존기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혼란과 갈등기, 그 다음에 쇠퇴기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거 도표로 이거 만들어 올라오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통 공동체들의 사이클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유기적 조직체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생명체적 유기체라고 그러는데요. 생명체적 유기체에는 이 사이클이 있다, 성장 사이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어나는 그런 공동체 형성기, 잉태, 예를 들면 이민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서는
이제 한국 사람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막 교제하기 시작하면 소그룹처럼 이렇게 소그룹처럼 주일날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낙스처치 스파다인에서 모였다 그러죠. 거기서 모이면서 우리끼리 펠로십 홀에서 모여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계속 이렇게 영어 이민사회에 와서 다른 민족들과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고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낙스처치 당회 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70여 명이 함께 교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거죠. 44년 9월 45년 전 9월 14일인가 12일 날 처음 예배를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조적 형성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그다음에 또 당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뭔가 좀 조직체적으로 이제 교회 모습을 이렇게 맨 처음에 창조적 형성기에는 이민 오셨기 때문에 서로 교회 문화도 틀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막 오셔서 교회도 잘 모르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창조적 그 형성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교회가 이제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조직체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창조적 형성기를 거쳐서 안정기로 들어간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조직도 좀 안정적으로 모든 일을 분담해서 각자가 맡은 일을 잘하고 갈등 없이 편안한 가운데. 그런데 학자들이 재미있는 그 관찰을 하는데요. 이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사실은요 사명감을 일으키기 시작한대요. 맨 처음 그 초기에는 그 비전이랑 그 목적에 대한 어떤 그 타는 열정들이 있는데 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불타는 사명감이 사라지고 조직 속에서 그냥 안전하게 그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비전은 이루어지지만 열정은 사라지고.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어떤 유기체적 조직체로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열정이 없는, 열정이 식어가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방어적 보존기로 들어간다.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전 성취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리더십에서 그냥 항상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면서 계속해서 방어적 자세로 그 기간을 보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는 혼란과 갈등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쇠퇴기로 들어간다. 이게 내추럴한 건 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요? 안정기에서 새로운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문화, 그런 것들을 잡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혁신하는 공동체예요. 혁신하는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주하실 수 있어요. 잘 돌아가니까 그냥 안주 편안하게. 일단은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 오히려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보다 나은 방법, 보다 나은 문화를 우리 가정 문화 속에 이렇게 도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 혁신, 성경적 리더십, 효율적인 리더십은 창조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주하지 않는다. 안주했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케이스,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다 고쳐버렸기 때문에 그 새로워진 공동체, 이런 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동차 회사 가운데
포드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포드는 지금부터 130년 전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T 모델이라는 모델로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어요. 모든 아메리칸들에게 패밀리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타고 댕기하겠다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럭셔리어스한 차를 만들었어요. 포드가 만든 거예요. 제너럴 포드가. 그 차 때문에 포드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군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크라이슬러나 제너럴 모터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늦게 등장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차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포드는요, 자기가 만든 이 T 모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회사 중역들과 기획팀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포드 사장님, 우리가 새로운 차를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A 모델이라는 것을, F 모델인가요? 출시해놨더니 포드가 출장 갔다 돌아와가지고서 이렇게 보자마자 문짝을 막 잡아 뜯어내고 그냥 차를 발로 차고 망치로 막 때리고 해가지고서는 그 차를 부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2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부랴부랴 늦게 해가지고 A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미 그때는 시장의 점유율의 70%를 이미 제너럴 모터에게 뺏긴 그런 때다. 또 최근에 우리가 이민 와서 경험한, 이민 오신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또 다른 회사는 크라이슬러가 좋은 회사죠. 크라이슬러는 몇 년도인가요? 한 80년대인가요? 거의 파산 위기를 맞이하죠. 거의 이제 회사 문 닫을 그런 그 형편과 처지를 이제 치닫게 되는데, 그때 그 CEO가 된 사람이 아요코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크라이슬러의 그 CEO직을 맡으면서 나는 지금 부도난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난 1불만 받고 회사를 섬기겠다. 연봉 1불 결정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미래를 내려다보고 어떻게 하면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킬 수 있을까? 각고의 노력을 끝에 다른 회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차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죠? 프리모스, 크라이슬러 캐라밴이죠. 캐라밴.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오일값이 굉장히 비싸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점점 작은 차 탈 것이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막 차를 줄이고 있어요. 사이즈를요. 근데 아야코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아이들이 충분하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차 속에 아이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스값이 비싸지만 틀림없이 젊은 세대들이 미니밴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모험이지만, 그래서 미니밴에 자기 모든 운명을 걸고 거기다 투자하죠. 대성공을 거뒀죠. 부랴부랴 다른 회사들도 막 미친 듯이 그 다음부터는 미니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다시 크라이슬러가 회생한 창조적 혁신. 언제요? 현재 편안할 때 거기 안주하지 않고, 성경적 리더, 효율적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리더십, 위즈덤 기프트다 그러는 거예요. 위즈덤, 분별력, 리더십, 위즈덤, 솔로몬이 구한 은사 중에 위즈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환경과 흐름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을 이루는 새로운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크라이슬러가 말이죠, 미니밴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바꿨어야 됐을 거예요. 모든 그 어셈블리 라인들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을 거예요. 그거 안 됐으면 정말 망하는 거죠.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방법, 절차.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전도, 예배 변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변하죠.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예배하는 방법도 변해야 됩니다. 찬송도 항상 변해왔죠. 악기 사용도 계속 변해왔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악기 없었습니다. 비파 있었을까요? 중세에는 주로 이제 하프, 합시코드 이런 것들 사용했고요. 지금 또 새로운 악기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본질, 전도해야 되는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본질 이런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절차, 문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변해 나가야 돼요. 세 번째, 고통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혁신은 혁신이기 때문에 고통의 대가, 또 실수했을 때 패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리더십,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삶, 교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현재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와 목적을 확실하게, 비전을 확실하게 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은 더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고 정말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미래를 새롭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